설아야, 우리 가족이잖니? 3년 만에 울린 전화. 저를 내쫓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했어요? 조원건설이 망해가. 내가 도와줘야 해. 그때 저는 몰랐죠. 제가 이미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황동 대패나를 움켜쥐며 생각했어요. 8년 전 저를 버린 사람들이 왜 저를 다시 찾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설계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한옥 보수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책상 위 황동 대패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스승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설아야, 우리 가족이잖니. 3년 만에 듣는 전 시어머니 최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책상 위 황동 대패나를 움켜쥐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켰죠. 왜 전화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조원건설이 어려워졌어. 민국이가 아파서 못 일하고, 예지도 빚이 있고, 설아야, 내가 도와줘야 해. 조원건설. 전 시아버지가 세운 중견 건설사였죠. 제가 쫓겨날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저는 작은 창고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스승님이 남기신 5번 창고 열쇠. 아직도 열어보지 못한 채로요.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요? 8년 전에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땐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니. 설아야, 내가 건축 쪽에서 꽤 알려졌다며. 우리 좀 살려줘. 저는 책상 위 청색 도면통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8년 전 구상했던 내진 결구 설계가 들어있었죠. 아직도 봉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USB도 함께. 그때의 저는 이 기술로 조민국과 함께 꿈을 키우려 했었는데.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스승님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런 종이 위에 정갈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의 목숨은 결구에 있다. 그날 밤 잠들 때까지 저는 황동 대패나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스승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신 것 같았죠. 2015년으로 돌아가면 저는 26이었습니다. 한옥 보수 현장에서 견습 목수로 일하며 정대목 스승님께 배우고 있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아파도 행복했죠. 나무를 깎는 대패 소리가 좋았거든요. 그때 조민국을 만났습니다. 시공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러 온 건설사 차남이었죠.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였어요. 설아 씨, 목수가 되려고 하세요? 네. 한옥을 제대로 보존하고 싶어요. 멋있어요. 저도 건설 일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옛날 것을 너무 함부로 부수는 것 같아서 첫 만남부터 통했습니다. 민국은 저의 꿈을 이해해줬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제 과거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대단하다고 말해줬어요. 2015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민국이 약속했거든요. 설아야, 내가 내 가족이 될게. 우리 둘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는 처음부터 저를 맞듣잖아 했어요. 보육원 출신이 무슨 며느리야. 집안 내력도 모르는 애를. 식사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반찬을 덜 주거나 제가 한 말은 못 들은 척 했어요. 민국은 그때마다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2016년 겨울, 저는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그때만큼은 시댁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우리 집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군 하며 기뻐했죠. 저는 그제서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기술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전통 결구에 현대적 내진 보강을 더한 브래킷이었어요.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한옥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민국에게 스케치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건 우리 집을 지키는 기술이야. 언젠가 특허를 내서 많은 한옥을 보호하고 싶어. 와, 대단하다 설아야. 나도 회사 일로 도와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차에 성별을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딸이라는 걸 알자마자 시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딸이야? 에휴, 아들이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한숨이 깊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찬밥 신세가 됐죠. 임신부인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도 참고 일했다며 핀잔을 줬어요. 민국은 여전히 중간에서 어정쩡했습니다. 저를 감싸주려 하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봤죠.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2017년 6월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복부에 심한 통증이 왔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아의 심박동이 멈췄네요.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민국은 제 손을 꽉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남편 같았어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간 저를 기다린 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 시어머니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위자료라고 했지만 얼마 들어있지도 않았죠.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국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국아, 말 좀 해줘. 설아야. 미안해. 어머니 말씀이.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도 저를 포기하는 거였죠. 8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머니 편이었어요. 좋아요. 나갈게요. 저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 몇 벌과 스승님이 주신 대패만 챙겼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캐리어 끄는 소리만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며칠을 울었죠. 아이도 남편도 가족도 모든 걸 한 번에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2019년 스승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임종 직전에 저를 부르셨죠. 설아야, 이걸 가져라. 스승님이 제 손에 쥐어준 건 5번 창고 열쇠와 낡은 수첩이었어요. 결구를 지키는 자가 집을 지킨다. 내가 그걸 해야 할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기에 소중히 간직했어요. 장례식에는 제가 혼자 참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스승님의 작업장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때 스승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설아 씨한테 작업장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임대료는 받지 않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스승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챙겨주신 거였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스승님이 물려주신 기술로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고요. 2021년이 돼서야 저는 겨우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공공 보수 프로젝트를 수주했거든요. 동네 문화재 한옥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재기의 기회였죠. 그때 만난 게 박윤이라는 25살 청년이었어요. 건축을 전공했는데 한옥에 관심이 많다며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했죠. 요즘은 드론으로 건물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3D 스캔도 가능하고요. 윤희는 디지털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둘이서 가을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용기를 내서 5번 창고를 열어봤어요. 스승님이 남겨주신 열쇠로 말이죠. 오래 방치된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금속 브래킷 시제품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들. 놀랍게도 그 설계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016년에 제가 구상했던 내진 결구 기술이었죠. 스승님이 몰래 보관해 주셨던 거였어요. 이런 것까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재료 영수증, 실험 노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지호라는 청운펀드 대표였어요. 한설아 씨 맞으신가요? 문화유산 기술 상용화에 관심 있으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누가 저 같은 무명을 찾겠어요. 하지만 만나보니 진짜였습니다. 강지호는 문화재 보존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 씨의 내진 결구 기술을 받습니다. 매우 혁신적이에요. 펀딩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기술을 아셨나요? 정대목 선생님이 생전에 연락하셨어요. 제자 중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스승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위한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죠. 강지호와 계약을 맺으면서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수문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결구라는 뜻이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아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리한이라는 이름으로만 활동하고 싶습니다. 강지호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렇게 저는 숨은 기술자가 됐습니다. 세상은 리한이라는 신비로운 기술 총괄만 알 뿐, 그게 저인지는 몰랐죠. 박윤과 함께 밤낮으로 기술을 다듬었습니다. 전통 목구조에 현대적 내진 보강을 더한 브래킷은 점점 완성도를 높여갔어요. 첫 번째 시공 현장에서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수문결 기술은 한옥 리모델링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진 성능을 크게 높이면서도 전통 미감을 해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방송에도 몇 차례 나갔어요. 물론 제 모습이 아니라 기술 소개만이었죠. 리한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얼굴은 철저히 감춘 채로요. 청운펀드는 이제 수문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강지호와 저는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했어요. 그는 제가 전면에 나서기 싫어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박유는 이제 제법 실력 있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드론으로 건물 상태를 분석하고 3D 모델링으로 시공 계획을 세우는 일에 능숙해졌어요. 저보다 오히려 디지털 쪽은 더 전문가가 됐죠. 선생님,
요즘 한옥 말고 일반 목조 건물에도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 시장이 넓어지는 건 좋은 일이지. 일이 늘어날수록 뿌듯했습니다. 스승님이 물려주신 기술로 더 많은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시댁의 건설사인 조원희엔 씨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재개발 현장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성급한 증축과 비자금 의혹까지 겹쳤다더군요. 박윤이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 회사 아세요? 조원희엔 씨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모르겠는데? 왜? 구조조정 전문가를 찾는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리한이에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만든 가면 뒤로 숨어있던 제게 전 시댁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거죠. 8년 전에 저를 내쫓은 그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 강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조원희엔 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조정 자문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물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중견 건설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며칠 고민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앞섰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8년 전의 그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조건부로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판단하겠어요. 물론이죠. 조원 쪽에서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한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 앞에 나타날 준비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를 그들 말이에요. 조원희엔 씨의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대형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균열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박윤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구조적 결함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선생님, 이거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철물도 규격에 맞지 않고요. 자세히 조사해봐. 증거를 확실히 해야 해. 저는 리한이라는 정체로 조원희엔 씨의 구조조정 자문단 수장이 됐습니다. 첫 회의 때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게 하고 목소리도 약간 변조했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최명자와 조예지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최명자는 많이 늙어 보였고 예지는 여전히 요란스럽더라고요. 리한 선생님, 저희를 구해주실 수 있죠? 최명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8년 전 저를 내쫓을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현장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조민국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아프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나 봐요. 그들은 저를 살 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지는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자랑했어요. 우리 회사에 엄청 유명한 구조조정 전문가가 와주셨어요. 리한이라는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허영과 허풍은 여전하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SNS 라이브 방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박윤과 함께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드론으로 포착한 균열 데이터, 철물 누락 현황, 허위 시공 기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옛날 재설계도였어요. 창고에서 찾은 청색 도면통 속 원본과 조원희엔 씨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대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서명이 위조돼 있었어요. 필압도 다르고 획순도 달랐죠.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거네요. 박윤도 금세 알아챘어요. 그들은 8년 전 제가 구상한 기술을 자기들 것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 거죠. 그 즈음 조원희 NC에서 큰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형 재개발 단지의 상량식이었어요. 전통적인 상량문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라고 했죠. 우리 한 선생님도 꼭 참석해 주세요. 언론도 많이 올 거고 저희 회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최명자가 간청하듯 말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요. 참석하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발표할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뭐든지 준비해 드릴게요. 그들은 제가 희망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량식 전날까지 박윤과 함께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드론 데이터, 위조 서류 대조표, 부실 시공 현황, 그리고 제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내일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미 8년을 준비했어. 상량식 당일 아침, 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대패를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상량식 현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건설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예지의 라이브 방송을 보러 온 구경꾼들까지 수백 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리한 네임택을 달고 말이죠. 좌석은 맨 앞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최명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저희를 도와주시는 리한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전통 상량문을 올리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목수들이 대들보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못을 박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승님이 생각났습니다. 평생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의식이 끝나고 강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청운펀드의 대주주이자 기술총괄 이사장이신 리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간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무대로 향했어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무대 위에 서서 저는 먼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다음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회장 앞쪽에 앉은 최명자와 조예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한입니다. 본명은 한설아입니다. 마이크에서 나온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8년 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조민국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예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얼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첫 번째는 드론으로 촬영한 균열 데이터였습니다. 조원희 NC의 현재 시공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 결함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고 필수 철물이 누락됐습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서류들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2016년에 구상한 내진 결구 기술의 원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원희 NC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입니다.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피랍 분석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임이 확인됐습니다. 조원희 NC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명자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어요. 조원희엔 씨는 오늘부로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청운펀드가 조건부 인수하되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합니다. 전 경영진은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합니다.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최명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예지는 당황해서 라이브 방송을 끄려다 실수로 더 확대해버렸죠. 조민국은 무대 앞으로 뛰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설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8년 전 저를 버린 그 사람이었죠. 이제는 초라해 보였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집의 목숨은 결구에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준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무대를 내려왔어요. 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8년간 품었던 응어리가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어요. 법원 인가가 떨어진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숨은결이 조원희엔 씨 일부 사업을 정식으로 인수했어요. 하청 기사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은 모두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전 경영진은 법적 처분을 받게 됐어요. 최명자는 구속되진 않았지만 벌금형을, 조민국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지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었죠. 상량식 이후 조민국이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달라고, 사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8년 전 잃었던 아이를 위해서요. 스승님의 작업장 마당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아름다운 나무였죠. 그 나무 아래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5년 전 준비했다가 신지 못한 작은 나무 신발 대신 아이의 이름 글자를 새긴 작은 목편을 묻었어요. 스승님의 공구함에서 꺼낸 소중한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안전한 곳에 있어. 그날은 혼자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위해 흘린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새로운 복원 현장에 나갔습니다. 조선시대 한옥을 현대적으로 보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박윤과 새로 들어온 견습생 2명이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이 대들보 정말 아름답네요. 23 된 신입 견습생이 감탄했어요. 200년 된 소나무 대들보였거든요. 그래. 이런 나무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조상들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저는 스승님의 대패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대들보에 마지막 대패질을 했죠. 부드러운 소리가 작업장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을 짓고 고치는 일. 그게 제 삶이었어요. 선생님, 점심 뭐 드실래요? 박윤이 물었어요. 뭐 있어? 김치찌개 끓였어요. 견습생들이랑 같이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모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견습생들이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나무 고르는 법, 대패 쓰는 법, 결구 만드는 법.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막내 견습생이 물었어요. 좋은 스승님을 만났거든. 그분이 이 길로 이끌어 주셨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보람이 더 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남아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었구나. 박윤과 견습생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혼자 대들보 위에 올라갔습니다. 8년 전 꿈꿨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달랐어요. 더 넓고 더 아름다웠죠. 스승님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집의 목숨은 결구에 있다는 문장 옆에 제가 한 줄 더 적었어요. 사람의 목숨은 사랑에 있다. 그리고 대패를 들고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어둠이 내려앉는 한옥마당에서 들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파멸이 아니라 자기 회복으로. 이제 저는 진짜 제 집을 짓고 있었어요. 나무와 못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든 집을요.